안녕하십니까. 기초 16번째입니다. 종강인데요. 기초 과정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 용어하고 표현을 설명드림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와 그 표현에 익숙해지게끔 자꾸 반복해서 몇 번 들어주시기를,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이해가 정 안 되는 부분들은 건너뛰세요. 기본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포기하시거나 너무 어려워, 쉬운 강의 없어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회 시험 이후부터 민법의 난이도는 거의 평준화가 됐는데요. 난이도는 평준화가 됐는데 표현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부할 때 쉽게 공부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둑 같은 거 공부하거나 당구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기초를 닦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산수부터 공부하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단계를 밟아서 미적분도 공부하게 되고 통계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조금 어렵게 기초를 다져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민법에 있는 세 파트,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파트를 봤어요. 여기에서 3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민사특별법 중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가등기담보, 부동산 실권이자, 고가 아니고 권. 오타가 있네요. 권리가 아니고 관리고요. 거가 아니고 권입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법에서만 2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에서 각각 1문제씩 나왔어요. 총 6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각각 1문제씩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집합건물법이나 가등기담보법이나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2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2문제씩 나오면 나머지에서 1문제씩 나오겠죠. 올해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 나머지에서 1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주임법, 상임법에서 3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요 3가지 법, 요거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요,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조문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민법을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일일이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요, 간단히 어떤 내용이다라고 뼈대만 잡으시고요. 나중에 기본서나 문제풀이 할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답을 한 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수험생분들이 머리가 딱딱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주로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가불병정. 근데 이 사례 형태가 거의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2가지 형태만 잘 숙지하면 이것도 맞출 수는 있어요. 즉, 이 3가지 법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완벽하게 대비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반복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3문제잖아요. 그죠? 그중에 1문제만 맞추시면 돼요. 1문제만. 대신 요 2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아주 많이 써먹는 법입니다. 요 2개는. 그러니까 요 2개는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특별법은요, 민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즉, 민법에 있는 규정들의 특별한 법들이에요.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안에서
민법과 이 법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 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특별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특별한가? 이 두 개는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뭔가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가 어떤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뭐가 그거하고는 다르게 특별한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의 특별법이에요. 이것도 소유권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고요. 이건 저당권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뭔지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이 특별법은 이해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민법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접근하셔야지 민법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가는 머리만 깨집니다. 그걸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이 특별법이 과연 왜 만들어졌고 민법에도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굳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왜 만들었을까? 즉 이 두 가지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정 목적이. 자, 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죠.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또 민법상 임대차는요. 존속기간, 즉 계약기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계약기간을 보장하려면 최단존속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민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또 세 번째, 민법에는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보증금을 주니까. 근데 이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장치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택 임차인이라든가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나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비워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는 이렇게 임차인에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규정 자체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자 해서 마련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법은 구조라든가 내용이 흡사해요.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잘 정리를 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다른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거의 거저먹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것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는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 공통적으로 핵심 내용이 첫째가 대항력 부여예요. 대항력 부여. 두 번째가 존속기간 보장이에요. 그리고 이 존속기간 보장에 플러스 되는 게 갱신도 보장을 해줘요. 갱신. 재계약도 보장을 해줘요. 세 번째가 보증금 조금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이걸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주고 그 존속기간 및 갱신을 보장해주며 나중에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민법에는 없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다 보니까 그 법의 핵심 내용은 요 세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플러스 되는 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핵심 내용이 세 가지다. 이렇게 머릿속에 틀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어졌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자, 임대차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물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을 줄여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민법의 특례가 뭐예요? 특별규정. 특례가 뭔지 아시죠? 특별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이죠. 이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생활의 안정.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됩니다.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핵심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함으로써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보장해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갱신을 보장해서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핵심이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및 갱신보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지요. 또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임대차에서 봤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같은 게 있어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주임법이나 상위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택임대차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 어쨌든 이게 보호 내용이 되고요. 당연히 강행 규정이고요. 어디에 적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람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임차인은. 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그랬죠? 민법상 인에는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인하고 법인.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그랬죠. 근데 법인은 주식회사 같은 거 주거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객체가 주거용 건물, 임차인이 자연인, 이럴 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첫 번째가 대항력 부여죠. 자, 대항력이란 게 뭐예요? 주택의 신소유자.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주택이 팔렸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얘한테 대항력을 부여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 아예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승계. 주택 신소유자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의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를 넘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의 의미가 좀 더 강력하죠. 그 의미고요. 요건 기억합니다. 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가 그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을 넘겨받고 열세를 넘겨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리고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해서 그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옮겨줄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를 옮기는 게 주민등록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 원부를 열어가지고 주소지를 옮기진 않잖아요. 임차인은 뭐만 해요? 전입신고만 하죠. 그래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이 주택의 열세를 넘겨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대항요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항요건.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걸 전월세 들어가셨을 때 죽어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보호장치고요. 대항력 의미는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죠. 자, 두 번째 보호장치가 존속기간 보장이라고 그랬죠. 자, 존속기간을 보장하려면 최단기간을 규정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었어요. 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기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거주 기간을 2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2년 최단기간을 규정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컨대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본다. 아, 적어도 2년이 보장되는구나. 주택임차인은 한번 임대차 들어가면 2년은 살 수 있구나. 적어도 2년이 보장되는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그런데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예컨대 1년으로 정한 경우에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만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봐요. 그런데 임차인만은 요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 수도 있고
1년이 됐을 때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단 2년을 보장해 주되 플러스 이런 규정까지 있다.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존속기간 어떻게 보장해 준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뭐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게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이라는 거. 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요. 4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4년이에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입니다. 만약에 3년으로 정했을 때 그냥 3년입니다. 4년으로 정했을 때 그냥 4년입니다. 정확하게 조문으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이 기간이고요. 요 정도 주택임대차는 기본이 있다. 보증금 횟수는 좀 복잡해요. 갱신도 좀 복잡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맛배기로 대항력은 어떨 때 부여해주고 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를 맛배기로 본 거야. 이런 규정을 둬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게 주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임법은 똑같아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둬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요. 주택임대차는 주거생활이었잖아요. 상가건물은 경제생활이에요.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묻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이게 주임법과 다른 점이죠. 주임법은 목적이 주거생활의 안정. 따라서 자연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만 원칙.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 경제생활이 뭐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도 하잖아. 법인이 임차인에게도 적용.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이면서 임차인이 자연인이라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데 상임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이 보증금에 대해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상임법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서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했는데 보증금이 5억에다가 월세가 450이다. 그럼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에다가 월세가 450만 원이라면 5억 더하기 450 곱하기 100이죠. 그럼 4억 5천이죠. 그럼 9억 5천이 되죠. 그럼 상임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점,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게 원칙이다.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목적과 적용범위 생각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면서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 보증금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9억이고 월세가 4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이 되니까 상위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첫 번째 보장치가 대항력일 거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는 대항 요건이 뭐였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상가 건물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요게 대항 요건.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 그래서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또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아까 주택임대차가 2년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이 보장이 된다. 또 하나, 주임법과 똑같이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1년으로 본다. 그런데 임차인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요 3개월. 이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임대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도 대단히 비슷하다. 다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을 주목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맛배기로 주임법과 상위법이 특별하게 민법과는 다르게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항력과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들을 살짝 봤어요. 이런 식으로 주임법, 상위법은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법이다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자 그랬죠.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일단 집합건물, 아파트나 연립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같은 거. 한 동 건물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한 동 건물 전체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호마다 소유권이 하나씩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게 되고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구성 부분 세 가지에 각각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 구성 부분 중에서 구성 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성 부분이 있고 권리가 나오고, 구성 부분 중에서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복도 계단 같은 경우.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요게 핵심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집합건물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전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관리. 여기서도 올해 시험에 나왔죠. 특히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 관리인, 규약,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아주 자잘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조문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낱낱이 머릿속에 암기하는 건 머리에 부하가 걸립니다. 우리 2차 과목 외울 것도 오지게 많은데 이것까지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긴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뭐 여기서 나오겠죠. 나오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체크해서 시험장 가시면 웬만한 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재건축이 나옵니다. 재건축. 이게 집합건물법의 큰 틀이에요. 집합건물법은요, 한 동의 소유자가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 층간소음 갖고도 충돌하고 옆에서 인테리어 하면 시끄러워 뒤지겠어 막 엘리베이터 써붙이기도 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테리어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쌈박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각각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공용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며 너무 낡으면 재건축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3, 4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자주 나오는 조문들을 체크할 거고요. 오늘은 개념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집합건물의 구성부분과 이에 대한 권리. 자, 구성부분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독점에서 살고 계시는 101호, 그게 전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머릿속에 딱 잡으세요. 101호. 내가 101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게 구분 소유권입니다. 요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적으로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복도 계단 있죠? 이거는 독점 사용하지 않죠? 같이 쓰지요.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죠? 대지.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의 구성 부분,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이 3가지예요. 3가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대지에 관한 권리를 뭐라 하는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등기법에서 말하는 대지권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말하는 대지권은. 근데 그건 우리 민법에 생각하지 말고요.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에 관한 권리를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공용 부분. 요 공용 부분은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공유죠. 공유. 공유 부분 공유. 물론 대지도 보통 공유예요. 대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공유 지분권이 있겠죠. 공유 지분권이 있는데 이 공유 지분권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따로 이름이 없고요. 집합건물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불러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공용 부분에 관해서도 별도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별도의 권리가. 보통 집합건물법 등기부에는 요놈과 요놈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구분소유권하고 대지사용권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 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까먹어요. 그런데 복도 계단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과는 별도로 공유 지분권이 존재하고 이 공유 지분권을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생각을 집합건물법에서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소유권,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그랬죠. 공용부분 이런 게 있더라,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대지도 이런 게 있더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부분이 3개, 권리가 3개. 딱 그 정도. 집합건물법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도 개념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갑이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빌려주면 1억 채권이 있겠죠. 1억을 대여함으로써 을은 1억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민법에서는 뭘 봤죠? 저당권이란 걸 봤죠. 저당권. 그래서 을이 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에서 자신의 직권을 회수한다고 그랬죠. 이게 저당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부동산 시장이 다운되면 몇 번 유찰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값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몇 번 유찰이 되다 보면 헐값에 낙찰이 됨으로써 을이 1억을 다 회수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따위를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갑과 을 사이에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즉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약속을 해요. 이걸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하면 대물 변제 예약.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되 돈을 못 갚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을은 갑이 실제로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뭔 장치를 해놔야 돼.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갑이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팔아먹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을이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토지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장치를 미리 해놔야 돼. 그 장치가 뭐냐? 가등기라는 걸 해놔요. 여기다가. 을이 뭘 해놓는다? 가등기. 우리 물권에서 가등기가 뭔지 살짝 봤었죠. 자, 일단 가등기를 하나. 이 가등기라는 건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미리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예비적으로. 소유권은 아니야.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억을 빌려줬죠. 땅이 3억짜리야.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아요? 3억짜리를 가져가요. 얼마 빌려줬는데? 1억. 얼마짜리 땅의 소유권을 치게? 3억. 그러니까 을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생겨요. 채권자가. 돈이 급한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요런 경우에 채권자의 폭리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마련된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럴 때요 가등기 해놓은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하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 법에서 인정하는 담보, 즉 저당권 등의 형식을 이용해서 거래에서 발달한 채권의 우선 변제 확보 방법. 저당권 이외의 형식.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미리 해뒀다가 나중에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담보를 변칙담보라고 하게 됩니다. 채권, 특히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걸 담보가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게 가등기 담보가 되죠. 채권자 이름으로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 양도나 매도 담보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 빌린 돈, 여기 차용물은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빌린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에 대신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할 당시에 그 목적물의 가액, 땅의 가액이 3억이죠. 빌린 돈 1억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을 초과해 1억을 빌려주면서 3억짜리 땅을 소유권 넘겨주기로 해. 나중에 을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3억짜리를 가져가니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이 뭘까요?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3억짜리를. 그죠? 그럼 이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액.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고 이자가 뭐 한 3천 붙었어.
1억 3천. 근데 3억짜리를 가져가. 그럼 차액이 1억 7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요. 가등기 담보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거를 갑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담보물의 가격과 원리금 합의 차액 청산금이라 하고요. 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를 귀속 청산 절차라고 해요. 무슨 절차? 귀속 청산 절차. 요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가등기 담보법에서 핵심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을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그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에게 차액의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을이 꿀꺽 먹으면 안 되니까 갑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구나. 그걸 청산금이라고 하구나. 이렇게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 그걸 뭐라 한다? 귀속청산 절차란다. 이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이 되고요. 가등기 담보법 시험 문제는 대부분 귀속청산 절차에서 출제가 됩니다. 딱 여기까지.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특별법이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그냥 목적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간단하게 갑소유 A 토지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B 토지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어요, 지금. 예전에는 땅값이 얼마 안 돼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됐는데 이 A 토지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서 합쳐봤더니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갑이 친구 을한테 가가지고 야, 이름 좀 빌리자. 너의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갑과 을 사이에. 요거를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해요. 이름 빌리는 약속. 자, 이때 이름을 빌리는 놈을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 빌려준 놈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리고 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요. 소유권 등기. 그래서 A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가 을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갑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두드러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금 등을 포탈할 목적 또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탈세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걸 방지함으로써 등기되어 있는 물권과 실질적 권리가 일치하도록 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마련된 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핵심이 이렇게 신탁자가 수탁자 이름을 빌리자 라고 약속을 한 거 무효로 만들고요.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것도 무효로 만들어요.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게 예외는 있습니다만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 을 등기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A 토지가. 갑을 배신해요. 어떻게? 자기 것인 양 팔아먹어요. 이렇게 을이. 즉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제3자가. 이때의 제3자, 수탁자로부터 이 땅을 산 이 제3자, 이 제3자는요. 이 땅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다. 갑과 을 사이에 명의상 약정이 있다. 을이 수탁자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함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명의상약정 유형이 나와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따로 보시면 돼요. 따로 보실 때 이거 갖고 보는 거예요. 기본 이거 가지고. 자, 그럼 정리하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함법률은 쉽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름 빌리는 약정과 등기는 무효로 만들어놨다. 이름 빌리는 약정과 등기는 무효로 만들어놨다. 다만 수탁자하고 거래한 사람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놨더라. 올해 여기서도 답이 나왔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올해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함법률이 왜 만들어졌고 그 법의 내용은 딱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위에는 없어요. 거의. 요거 가지고 나중에 사례 형태의 명의상 약정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또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사특법법이 5개가 있고 이 5개가 왜 만들어졌으며 재정 목적,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기본적인 얼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임법 상위법을 제한 나머지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하는 걸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강의만 열심히 들으셔도 나머지 3가지 특별법은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회에 걸쳐서 기초 이론 과정을 마쳤는데요.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 들어가면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용어하고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듣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들어주세요. 용어하고 표현에 익숙해지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뼈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기본 과정을 들으실 때 훨씬 수월하게 민법을 빨리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